라고 의뢰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영상 감독님이다 보니 배가 정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침몰하게 됐는지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구해서 지도 위에 찍어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야 영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항해사도 아니고 또는 관련 학자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지도 위에 찍어야 영상을 뭐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테니 그런 작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이터를 다 찍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 나오신 건데, 자 이제 들어보기로 할게요. 하고 자 그다음 다음 8시 30분경 서거차도 레이더는 세월호를 계속 감시했다. 이 레이더 기록은 진도관제 세타의 저장 장치 2개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자료는 세월호 침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였다. 왜냐하면 레이더는 AIS 정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가 발신하는 GPS 정보는 단지 배의 안테나 위치만을 알려준다. 그러나 레이더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배의 형태와 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레이더가 전파를 쏘았을 때 배가 옆면을 보이고 있다면 반사하는 전파의 양이 많아 이렇게 길쭉하게 기록된다. 그런데 배가 수직 방향으로 달리면 레이더가 찍은 영상에는 좁은 폭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 배의 형태와 방향의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안전심판원은 진도의 조사관을 급파해 레이더 영상을 포함한 관제 자료를 수집했다. 이튿날 구성된 검경 합수부도 모든 항적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원에서 가져가셨고 검경 합성 수사본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사고 다음 날부터 레이더 자료를 통해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럼 정부는 레이더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까? 8시 48분 13초 세월호가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서거차도 레이더를 등지고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전파가 반사된 노란색 형체의 폭이 좁다. 이제 제주도를 가려면 사도만 살짝 우회전하면 된다. 그런데 수상한 좌회전을 한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가파른 우회전에 돌입한다. 세월호가 급회전을 하면서 전파를 많이 반사하자 노란색 형체는 길쭉하게 변한다. 8시 50분 33초 시연이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다. 배가 급회전하면서 서거차도 쪽을 향하자 노란 형체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그리고 180도 가까이 회전하자 다시 더욱 크고 길쭉해진다. 이런 대회전은 무려 4분간이나 전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 후 이런 사실을 감추고 싶은 듯 누군가가 방향타를 슬그머니 중립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레이더는 진실을 전부 기록했다. 이제 세월호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주머니에 손을 꼽고 조사실에 들어가도 결백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걸까? 4월 21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레이더 기록은 빼고 36초 누락 구간이 있는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항적은 세월호 선원들에게 매우 유리했다. 레이더가 기록한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분명히 AIS 좌표는 배에 달린 안테나 위치를 말하는데 레이더가 기록한 세월호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세월호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할 때쯤엔 편차가 훨씬 커진다. 이 때문에 AIS 좌표들만 보면 세월호가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갑자기 안테나가 배를 가로질러서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리고 배가 약 180도를 날카롭게 우회전하자 신기하게도 AIS 좌표들은 세월호가 병풍도 쪽을 바라보며 표류한 것처럼 찍힌다. 이 영상을 분석한 레이더 전문가에 따르면 AIS와 레이더의 편차가 발생해도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불규칙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한다. 특히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볼 경우의 안테나 위치에 딱 맞춰서 AIS 좌표들이 찍힌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다. 쉽게 말해 누군가 AIS 정보를 조작해야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잘못된 AIS 항적을 기초로 선원 15명을 재빨리 기소해버렸다. 이후 재판에서 침몰 원인은 조타수의 실수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바로 이때 한 여자가 등장했다. 귀여운 미소. 청순함으로 남학생들을 설레게 했던 그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카리스마만 남은 심의원은 해경의 레이더 영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경은 순순히 제출했다. 드디어 정부 AIS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일까? 사고 당일 진도 VTS의 관제사들이 보고 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갑자기 병풍도를 향해서 배가 급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레이더 정보가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원래 서거차도 레이더는 평균 3초에 한 번씩 세월호의 위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해경은 20초에 한 번씩만 데이터가 나타나는 이빨 빠진 자료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형태가 변하면서 급회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AIS 항적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선원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갔다. 그러나 이번엔 가족들이 나섰다. 법원을 통해서 관제 영상 데이터를 받자 이걸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방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방문 일주일 전 묘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동영상 변환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 돌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해양심판원이 복원에 사용했다는 레이더 영상이 전격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상은 매우 수상했다. AIS에 누락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레이더에도 누락 구간이 존재했던 것이다. 당시 서거차도 레이더는 고장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복원해온 영상을 분석해봤다. 역시 똑같은 누락 구간이 존재했다. 너무 이상해서 이번에는 해경이 심의원에게 제출했던 영상과 대조해봤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기엔 누락 구간이 없었다. 원본은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한단 말인가? 혹시 누군가 정부의 항적을 보호하려고 레이더 영상을 조작해서 가족들에게 준 건 아닐까? 가족들은 부산의 담당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VLR이라고 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쉽게 말해 원본은 하나가 맞는데 저장 장치가 두 개라서 영상이 두 종류라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영상을 레이더 전문가에게 보여줬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레이더 누락 구간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누락 구간이 발생한 시간대가 AIS 누락 구간과 거의 겹쳤던 것이다. 이런 우연의 반복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로또에 10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다. 왜냐하면 레이더와 AIS는 서로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별개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별개의 기계들에서 같은 시점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난단 말인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세월호가 누락 구간을 지났을 때 위아래로 배의 영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것은 수백 미터 떨어진 위치에 세월호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정보다. 이 정보가 맞다면 세월호는 분신술을 쓴 것이다. 이런 신기한 현상은 누군가 누락 구간을 만드는 조작을 하다가 실수한 거라는 해석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결국 가족들이 받은 것은 누군가 미리 조작해둔 자료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누락 구간 이후의 레이더 정보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병풍도를 등지며 대회전을 했다는 진실은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침몰 원인을 조타 실수로 확정해버렸다. 이어서 법원도 검찰의 판단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레이아이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려고 레이더와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레이더가 서로 다른 버전이 존재함으로 해서 레이더의 조작 가능성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레이더 전문가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레이더가 조작됐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그 전문가가 한 거죠. 그분이 정확히 분석해 주시고서 어떤 결론을 되게 완곡하지만 내주셨어요. 오케이. 자, 네. 그럼 그 얘기를. AIS를 잠시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부가 연태까지 발표했던 AIS와 레이더의 영상을 아까 비교하는 영상 보셨잖아요.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그 분석하셨던 전문가의 말씀은 뭐냐면 이 AIS 데이터는 말이 안 된대요. 이 레이더의 편차가 10m 이내래요. 네. 레이더가 빛으로 쏴갖고 오니까 레이더의 원래 개발 초창기 자체가 저 비행기들이 날아올 때 거기다 총 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레이더거든요. 근데 그런 레이더가 추적한 10m 이내에 배 좌측에서 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40m 오른쪽에서 막 달려요. AIS의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안테나가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배에서. 특히 이 표류했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 그 레이더 항적하고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을 가만히 보시면 이 뱃머리가 병풍도를 바라본 쪽에 대고서 따다다닥 찍히고 좌표가 올라가요. 네. 표류했다라는 결과를 놓고서 거기다가 잘못된 헤딩값에다 대고서 좌표가 계속 찍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히려 조작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천문학적인 확률이 아닌가. 네. 대참사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세월호에 집중됐다. 그 이전의 모든 정치 사회적 이슈들은 전부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국민들은 궁금해했다. 갑자기 왜 배가 침몰한 것인가? 이때 세월호가 지그재그로 항해했다는 증언과 뉴스도 등장했다. 그 훨씬 전부터 배가 좌우로 4번 이상 방향을 바꾸면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탑승객들도 사고 전부터 방향 전환을 몸으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해심원과 검경 합수부는 진도에서 관제 영상을 입수했다. 사고 당시 관제 영상에는 레이더 정보와 AIS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다. 그로 인해 당연히 그들은 레이더 항적을 보게 됐다. 수상한 좌회전과 우회전, 그리고 280도 대회전을 전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처지였다. 그러나 갑자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수부가 정밀한 레이더 자료는 배제하고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항적은 매우 수상했다. 원래 AIS 항적은 배에 부착된 안테나의 GPS 위치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테나 위치들은 배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움직였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선원들이 안테나를 배에서 떼어내 긴 낚싯대에 매달아 놨을 때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원들이 배를 좌회전시킨 정보들은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 게다가 뱃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뒤바뀌어 회전 각도가 대폭 축소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보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전문가들이 항적도에 대해 이런저런 언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원들이 고의 침몰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러나 AIS가 뭔지도 몰랐던 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엉터리 정부 항적도는 곧바로 위기에 처했다. 항해 전문가들이 항적도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챈 것이다. 결국 속도와 관성을 무시한 코미디 같은 표류 항적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 내에서도 사고 시점을 이 밑 구간으로 추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야 엔진을 끌 테니 선원들이 엔진을 끈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된다. 이러면 엔진을 끈 순간 바로 배가 멈추진 않기 때문에 이 생뚱맞은 표류 항적은 더더욱 의심을 받게 된다. 이제 정부 항적도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자 커튼 뒤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기에 빠진 AIS 항적도, 이것을 구할 새로운 데이터 한 개가 준비됐다. 편의상 이 데이터의 이름을 허수아비 데이터라고 하자. 이 데이터에는 세월호의 뱃머리 방향이 140도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 데이터의 뱃머리 방향은 150도다. 만약 세월호가 아주 짧은 시간에 10도를 확 돌면서 배가 기울어졌다.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이 구간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그들은 급히 두 패밀리오를 찾아갔다. 이 배는 세월호 옆을 지나갔던 상선이다. 그로 인해 이 배의 블랙박스에는 세월호의 마지막 항적 데이터가 수신돼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입수해서 데이터를 복사했다. 복사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랜선으로 연결하고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된다. 더 빠르게 복사하려면 저장 장치의 PC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끼워 데이터를 복사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호의 항적 자료가 전부 확보되자 정밀한 레이더는 제쳐두고 AIS 화면만을 선택했다. 그리고 허수아비 데이터가 포함된 아주 짧은 13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실수가 있었다. 어이없게도 좌표에 물음표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조작 편집된 영상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쨌든 영상이 완성되자 그들은 묘한 일을 시작했다. 13초짜리 영상을 플레이시켜놓고 폰카 같은 것을 사용해 흔들면서 다시 촬영을 했다. 그러더니 촬영된 영상을 또다시 PC에서 플레이시켜놓고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종 영상을 만들었다. 이때 허수아비 데이터의 위치 정보 끝자리를 정교하게 잘라냈다. 이런 이상야릇한 3단계 공적을 거치자 화질이 떨어지면서 정확한 숫자를 읽기가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실수가 있었다. 캡처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의 로고가 떡하니 남은 것이다. 44,000원짜리 정품을 사서 썼더라면 이 영상이 3단계 공정을 거쳐 제작됐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허수아비 데이터가 포함된 이 영상이 방송에 나간다면 세월호가 엄청난 급회전을 했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4월 25일 화려한 쇼가 시작됐다. 당시에 세월호 바로 곁을 지나던 옆을 지나던 이 상선에 설치된 블랙박스, 즉 항해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때 주변 상선이 두 패밀리였다는 건 공개되지 않았다. 8시 49분 12초에 뱃머리를 140도로 향한 그리고 이 영상은 선원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즉 선회를 할 때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는 승무원들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1초 만에 10도로 급선회.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리가 더 문제였기 때문이다. 설사 UFO라도 6,000톤급이 바닷물과 마찰하며 시속 1,100km로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이면 세월호는 은하계 최고 신기록을 수립한다. 예, 저도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건 몰랐는데 아마 YTN에서 찾아내신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충격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1초의 10도 급변침으로 집중됐고 엉터리 표류 항적은 전문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 YTN의 충격적인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날 해수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깜짝 발표를 했다. 진도관제센터에서도 허수아비 데이터를 수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48분 44초에 수신된 것으로 정부 항적도에 공식 등록시켰다. 1초의 10도 급변침 정보는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이틀간의 깜짝 쇼 끝에 남게 된 최종 정보는 선원들이 140도에서 정상 변침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메시지였다. 그리고 검찰은 선원들을 기소할 때 바로 이 메시지를 공소장에 담았다. 참으로 화려한 새 데이터의 등장이었다. 그러나 이 AIS 데이터는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허수아비를 등장시킨 YTN 동영상은 조작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도관제센터에서도 허수아비를 수신했다는 정부 발표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진도관제 영상 2개를 전부 조사한 결과 허수아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9월) 하순 또다시 정부 항적도에 위기가 찾아왔다. 파파이스에서 280도 대회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둘라 에이스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잖아. 이미 찍어서 나가서 CNN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들까지 진도 관제 영상 복원 계획을 세웠다.
그들에겐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만약 관제 영상이 제대로 복원된다면 레이더에 담긴 진실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게다가 진도 관제 영상에 허수아비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버릴 수 있다. 그러자 또다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부산의 복원업체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 해심원이 복원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그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해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파파이스 킹 감독에게 분석해보라고 제공했다. 바로 이때 이상한 우연이 반복됐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여기에는 이른바 사라진 29초 구간의 항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정부 항적도가 위기에 빠지면 어김없이 새 데이터가 등장하는 것일까? 6개월 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었다. 침몰 직전 세월호의 항적 36초 가운데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1초의 10도가 4초의 11도 변침으로 바뀐 것 말고는 동일한 패턴이다. 갑자기 140도에서 150도로 10도가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불과 4초 사이에 11도, 초당 2.7도나 꺾는 급변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정도의 급변침이 실제로 가능할까? 이것도 역시 절대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거리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4초 만에 이 거리를 가려면 세월호가 자기 최고 속력보다 2배 이상으로 달려야 한다. 이것은 다른 비밀을 숨기려는 충격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관제 영상을 전문가와 함께 검증해봤다. 그러자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아주 깜찍한 사실까지 발견됐다. 해심원이 복원했다는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니 허수아비 데이터가 있어야 할 48분 44초 자리에 허수아비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황당하게도 새로운 AIS 데이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수아비가 만든 메시지는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곧이어 사법부 역시 검찰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현재로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두 패밀리에 블랙박스를 요구해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들이 자료를 제공했을 때 YTN이 의심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낼 만큼 확실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기획하는 노련한 심리전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심리전을 수행하는 실무 능력은 실수가 많고 매우 웃긴다. 정체불명의 허수아비 데이터를 정부 항적도에 등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관제 영상의 누락 구간과 분신술 현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조작임이 분명한 짓을 하고도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파워를 갖고 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언젠가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질 것 같다. 또 해양심판원이 12월 29일 날 드디어 사과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8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사고가 나면 해양심판원이 제일 먼저 이 사고 원인이나 분석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있다가 이걸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김 감독님이 제기했던 여러 문제에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최고 전문가, 해양사고 최고 전문가들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나와서 이걸 정리하고 정부의 권위로서 이제 전문적인 논란의 종결을 내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해양심판원의 그 결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발표하나. 그랬더니 기대가 컸죠. 네. 그랬더니 첫 장 총평은 사실은 이때까지 검찰이 처음에 네. 경찰, 검찰, 아니 해경, 검찰, 뭐 정부 뭐라고 할 거 없이 정보 사이드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발표, 우리가 문제 있다고 했던 네. 그 발표 내용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예요. 바로 제가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첨부해 놨어요. 근데 이 첨부된 자료에 누락 구간들이 다른 게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안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 3번만 보이는 거예요. 29초만. 3번만 이때까지 언론에서 거론됐었으니까요. 네. 자, 그게 황당하다. 나머지 누락 구간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세 번째. 예, 황당베스 이제 3인데 사실은 이분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 정부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세 점이 몰려 있는 곳이 있었어요. 좌표들이.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선수값이 199, 213, 191로 가면서 말하자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회전할 땐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뒤로 도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요. 배가 이렇게 휙 돌아야 되는데 휙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완전 비과학적인.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그 밑을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나오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AS 될 때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AS 데이터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나침판 고장서를 그분들이 갖고 나왔다가 이번에 해심원이 나침판 고장서를 철회하고 안테나 교체론으로 갔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죠. 안테나가 2개가 있는데 주 안테나가 있고 보조 안테나가 있고 근데 주 안테나로 잡다가 보조 안테나로 잡으면 그 간격만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라고 관전센터를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여하간에 그때 했을 때 제가 그 GCS 사장님을 만나서 대표님을 만나서 이거 안테나 교체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반박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또 집어넣어갖고 그걸 이 말도 안 되는 이 역회전 현상을 갖다 해결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악화시킨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다시 재구성을 했더니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다 위의 CSI라는 해시문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선원들이 조타 실수다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더에 보면 분명히 똑바로 안 가고 좌회전했다 우회전으로 가거든요. 일종의 지그재그인데 좌회전 후 우회전을 했다라는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운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배가 가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크게 꺾어서 계속 얘기했던 누군가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꺾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큼 크게 꺾어진 그런 궤적이 있는데 이거 왜 안 발표하냐는 거죠. 네. 이것만은 진짜 너무 명백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기가 막힌 방어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했어요. 그게 안 나온 개발을 못한 겁니다. 이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숫자는 발표됐고 그리고 이 숫자라 근본적으로 다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수사하고 이걸 가지고 다 판결하고 다 해버렸는데 그렇죠. 재판까지 나왔는데 병풍도를 바라볼 때까지만 회전하고 끝났다라는 결국 이걸로 이번 해양심판원도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인데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로 뱃머리가 이쪽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사진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잘못됐다고. 데이터를 못 바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는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추모가 되는 건가요? This is the first image of the doomed Sewol ferry. 뭘 이정표로 남겨두면 결국은 그게 무기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요. 전 그걸 믿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정표로 만들어야 된다. 프로젝트 부라는 걸 시작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 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몇 가지 다큐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 부실이 될 수도 있고요. 세월호처럼. 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거부하는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 김 감독님의 다큐.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2012년. 제목이 2012년이에요. 2012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부를 이 방송을 녹화하고 방송을 공개하는 날 같이 사이트를 열 거예요. 이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위치에서는 봉우리가 겹친다면 병우리가 안 겹치면서 우로 비껴가려면 여러분이 급하게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봉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려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급하게. 우연으로 꺾으면서. 그러니까 그 항적 이 아래 CCTV가 기억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느냐를 이제 챕터 2에서 다루겠습니다. 챕터 2 몇 초 간격으로 그렇게 벌어졌느냐? 네. 아니 여기서 이제 제가 CCTV 내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64개 자잘한 화면들이 이렇게 손톱 같은 화면들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썸네일이라고 하죠. 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CCTV가 어떤 증거로 쓰였냐면 정부 측에서 저기 아무 일 없었다의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매점에서 막 물건 사고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그렇죠. 없었구나 그 시간 64번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지만 네. 그 64번이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아무도 몰랐고 나머지 화면에는 배 안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가 찍혔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증거로 CCTV가 제시됐어요. 오히려 제시됐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작은 화면들을 한꺼번에 봐서 그렇지 그걸 원본 화질로 크게 확대하고서 그 큰 주차장 갖다 그 확대하고 이렇게 보면 저 차들이 흔들리는 게 보이고 여러 가지 그 급변침의 징후들이 다 포착되고 있습니다. 요 저기 35초로 제가 짧게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선원이 무슨 기관실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급히 나와요. 그러고서 막바로 일이 벌어져요. 배를 이렇게 경부선부터 왼쪽으로 쫙 확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네. 문이 닫히고 문이 저절로 닫히고 애들이 벽 쪽으로 피하고 밀리고 트럭이 엄청난 짐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평선이 갑판 밑으로 꺼져버렸죠. 그럼 뭐냐면 이제 CCTV는 고정되어 있는데 수평선이 항상 일정한 높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가 이렇게 회전할 때 출렁출렁이면서 그 한계폭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를 뒤져도 63번 갑판에서 저 난간까지 밑에까지는 이렇게 급변침할 때 수평선이 내려오는데 처음으로
갑판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배가 왼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선이 아래로 훅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63번에서 그 수평선 아래로 네. 그 밖에 보이는 섬이나 지형지물이 꺼지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4월 11일 그 전 것도 입수해갖고 다 봤는데 그렇게 이 꾸불꾸불 운항도 안 했고요. 워낙 이렇게 정상적 변침을 하다 보니까 수평선이 항상 그 난간 위나 저기 박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내려와봤자 난간 아래 정도? 그러니까 좌로 기울어봤자. 근데 처음으로 다른 날은 당연히 그런 일 없고 4월 16일도 그렇고 처음으로 저 아래로 훅 꺼진 거예요. 이게 이제 3D 이제 전문가도 곧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합류하실 텐데 얼마나 기울어야지 저 정도 되느냐? 그것까지 검증할 겁니다. 좌로 얼마나 기울고 헤딩값이 대체 몇 도가 꺾였길래 저렇게 수평선이 떨어질 정도로 기울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김 감독 요새 신났어요 보니까. 잡았어 이러면서. 자꾸 그런 확신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 세월호 사건의 어떤 정말 진실 이건 결국 이 아이들이 밝혀주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네.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분석 결과도 이제 맞춰지면 여러분께 충실히 전달할 거고요. 해방 이후 정말 많은 의문사라든가 의문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칙칙하잖아요. 예. 그런데 세월호도 그렇게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세월호만큼은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죠. 속이는 자가 있다면 누가 속였는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을 결국은 끝장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믿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아이들이 밝혀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점점 요즘 분석을 하면서 갖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의혹들 더파이스에서 다 밝혀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세월호가 마지막에 어떤 항로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침몰하게 됐는지 마지막 순간들 반드시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펀딩합니다.